사실은 너무나 막연한 주제이긴 하지만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펭귄 각종 과학관에 일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과학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55개의 등록된 과학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서대문 자연수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12년 동안 관장을 했어요. 그 작년 2월 달에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12년 동안 당신을 관장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하고 걱정들 하시길래 부르기 편하라고 제 집필실 이름을 여기 이제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 이름을 그냥 펭귄 각종 과학관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 뭐야 오늘 시간이 짧아서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게 있다면 요 아래 펭귄 천사 골뱅이 미닷컴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과 과학 그러면 되게 복잡해요. 너무나 크게 이제는 우리가 신앙과 문학, 신앙과 예술, 뭐 신앙과 경제, 신앙과 정치, 뭐 이런 이야기하면 별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신앙과 과학 그러면 마치 뭐 원수가 만난 것처럼 아주 적대적인 관계라고 이제 느낄 때가 있는데요. 신앙이나 과학이나 인류가 비상할 수 있던 두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과학은 다 인류의 생존력을 강화시킨 결정적인 계기였죠. 그런데 신앙은 과학에게, 과학은 신앙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교회를 60년 이상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그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고 제 과학자 친구들하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본 적도 없어요. 나는 없진 않아요. 조금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저는 주 대화의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충돌도 없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서로 문제가 됐던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지구 인류 역사 과학이 생긴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구의 운동에 관한 것과 생명의 진화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운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죠, 교회.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였잖아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동설의 주장이 뭐냐면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동설은 뭐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가 정리한 게 뭐냐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수많은 천체의 아주 변방의 작은 하는 천체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16세기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왠지 그뭐 다른 천체는 상관이 없더라도 적어도 지구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직접 밟은 이 지구가 다른 천체를 돈다는 게 이제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중심은 인간 중심의 사고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이란 건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한 거, 내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다닌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그 누구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정도가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신앙인의 우리 한국 신앙인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진화의 문제예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러니까 진화론이 뭐라면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어떻게 생겨난 생명체거든요. 뭐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신앙과 과학에서.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나라는요. 전 세계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미국뿐만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건 아예 그 화제거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 딸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딸이 진화론을 배운 제 딸에게 진화론을 가르쳐 준 사람 누구냐면 독일의 신부님이었어요. 그건 뭐 아주 지금 뭐 서울신대에 김영식 교수님인가 박영식 교수님 막 문제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되게 웃죠. 그러니까 되게 막 심각하게 막 이렇게 한쪽에서 이거 뭐 하냐 그러는데 이제 거기 이제 말 섞기도 약간 좀 짜증나는 뭐 그런 거 우리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동설과 지동설, 창조론과 진화론을 빼놓고는 신앙과 과학이 충돌한 자체가 한 번도 있지 않아요.
근데 천동설과 지동설이 충돌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이성은 대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자연에 관한 문제에서만큼은 과학이 신학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인의 이해를 목적으로 쓰여졌고 쉽게 재해석할 수 있지만 자연은 변경할 수 없는 실제성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성경에 있는 문장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에 관한 진실을 과학자들이 증명하면 신학자들은 그 문장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요. 갈릴레오가 한 겁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받게 되자 자기의 스폰서 공주님이 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 거고 자연도 하나님 거다.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란 게. 둘 다 하나님 거니까 서로 모순이 있을 수가 없는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적어도 자연에 관한 문제에서는 과학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여졌고 얼마든지 다시 해석할 수 있지만 자연은 변경할 수 있는 없는 실제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바이블 사이언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올해 2003년째 일이에요. 그래서 20년도 넘은 일입니다. 바이블 사이언스라는 책을 썼더니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셨습니다. 바이블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 책은 창조 과학에 관한 책인가 보다. 책이 나오자마자 그 한 6월 달쯤 5, 6월이었는데 나오자마자 그 여름 방학에 모든 하루도 일정이 비지 않게끔 꽉 날짜가 짜 있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막 그런 거죠. 그 교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사가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은 잘 읽어보시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슬금슬금 이제 이게 창조과학이 책이 아니구나 막 다시 반품되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해가지고 했더니 보통 이제 제 또래이 벌써 20년 전인데요. 제 또래이 그때 40대의 그 제 또래 집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했는데 제가 청년부 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 제 청년회 사람들이 문 박차고 나가는 거죠. 우리 부장 집사님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랑 아주 배드민턴도 같이 치는 젊은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약간 성을 내셨어요. 만약에 안수 집사님 말이 맞다면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따지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3절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는 당신의 일이다. 목사님의 일이죠. 그러라고 목사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은 자연을 밝히는 거고 그 밝히는 거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재해석을 해야지 그걸 보고 과학자에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 과학자들에게 그 권위를 넘긴 게 뭐냐면 창조과학회입니다. 그 정말이에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창조과학회의 과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막 강연을 시켜요. 그 창조과학회들이 막 성경도 읽고 해.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요. 사실 그분들은 과학도 잘 모르고 성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목사님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낯설다 보니까 그들을 불러다 오고 근데 평상시에 약간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 열등감이 있었는데 과학은 엉터리래요 막 얘기하니까 되게 신나셔서 계속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이성이 전 상당히 마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신뢰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그 과학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거 많은 것들을 못 믿게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신뢰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또 밝혀지는 것들을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얼마든지 다시 재해석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에 신뢰하게 된다면 과학을 두려워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되게 교회에서 이런 가끔 가다가 저는 뭐 오후 예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학과 관련된 뭐 강연을 해달라. 그 주로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 창조 진화하는 문제는 저도 그냥 너무 껄껄서 안 하려고 그래요. 천동 지동설 이야기해도 결국에 질문은 뭐로 가냐면 창조론 진화론으로 갑니다. 그
조직신학에서 창조론 이 창세기 2장 3절까지를 뭐 몇 시간이나 다룹니까? 사실 한 시간도 안 다루는 것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과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러면 창세기 2장 3절까지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절에서. 그냥 주는 메시지만 받으면 되는데 거기를 글자 하나하나로 보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21세기에. 저는 제발 이런 건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이 과학을 다루라는 것은 천동설이나 지동설의 문제, 또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인이 지속 발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17가지의 목표를 두고선 지속 가능 그러니까 좀 목표를 정해서 매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뭐 빈곤 퇴치, 기아 동시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보면 되게 뭐 진보적인 것 같고 뭔가 이제 다 같이 잘 살자는 얘기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거의 최종 목표는 GDP 상승입니다. 지구 경제가 계속 발전해서 사람들이 점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지 된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떤 목적과 상관없이 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닥친 문제로 생각합니다. 또 빈곤 해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본가들조차도 갖고 있는 지구의 문제가 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빈곤의 문제들, 기아의 문제들, 뭐 양질의 일자리,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뭐 NCC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제가 있는 교회도 제가 다니는 교회도 예당 통합의 교회지만 단 한 번도 20년간 해양 생태계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은혜를 계속 받고 있을 뿐입니다. 뭐 그렇게 만족하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할 때가 2015년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기후변화 문제는요 13번째에 있었습니다. 불과 8년, 9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기후변화 문제가 이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목표를 정한다 그런다면 이 기후변화와 대응은 반드시 1번부터 6번 사이에 있을 겁니다. 왜? 가장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닥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과 과학에 만난다는 것은 신앙인이 기후변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걸 따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지구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왜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되게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 있어요. 지구에는 생명이 살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니까 지구에 생명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기 생명 보이나요? 아무리 들어봐도 생명 안 보이잖아요. 생명 없이도 그냥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 둘 다 물이에요.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이 잘 어우러져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걸 블루 마블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순전히 하나예요. 지구가 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지구는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 생명이 살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태양보다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고 적당한 크기에 있어야 되고 달도 있어야 되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지구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지구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양파처럼요.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핵과 외핵은 다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철과 니켈하고 무거운 원소가 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지구는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식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수십억 년 동안 뜨거운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아있는 상태, 용연된 상태니까 무거운 게 내려갈 수 있죠. 목사님들께서 왜 설교를 작성한다고 아니 사업을 계속한다고 책상 위에 자료를 쫙 쌓아놨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무거운 자료가 밑으로 내려가진 않잖아요.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오랫동안 용연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내액은 고체 상태입니다. 근데 외액은 여전히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흐르죠. 그러니까 금속 주변에 금속이 막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요즘은 또 초등학교 때 배운다 하더라고요.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빨간 부분이 외계인데요. 빙글빙글 도니까 자기장이 상당히 멀리까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나가서도 나침판을 놔두면, 그러니까 아예 국제 우주정거지 요쯤 있는 거거든요. 한 400km 올라 요만큼쯤 있습니다. 이제 훨씬 멀리까지도 나침판을 놔두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죠. 이 자기장이 지구의 생명이 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지구는 빛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과 태양풍이라고 하는 우주 입자들이 와요. 근데 우주 입자들이 오면 이 우주 입자들은 물, DNA, RNA를 다 쪼개버립니다. 근데 지구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자기장이 있으니까 다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풍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살 수 있죠. 만약에 갑자기 자기장이 사라진다면 우린 낮에는 신라 고분 같은 집을 짓고 살다가 밤에만 활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곤충, 미생물, 식물, 동물들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른 생명들이 사라지면 우리도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는 다른 천체하고 달리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 아까 바다로 덮여 있다 그랬잖아요. 물로. 근데 지구에 물이 별로 없습니다. 지구의 지름이 12,800km예요. 근데 바닷물의 평균 깊이는 4km밖에 안 됩니다. 12,800에 4는 어떤 관계냐면 농구공을 지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짜장면 배달시키면 비닐 랩을 씌워오잖아요. 살짝 한쪽 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살짝 발라져 있는 거죠, 바다가.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물을 다 모으면 요만큼입니다. 바닷물, 호수물, 강물, 지하수, 구름, 만년설, 빙하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 작은 물과 공기에 의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게 우리의 기후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지구의 부피에서 가장 많은 게 내외 그다음에 멘틀이라고 있잖아요. 멘틀의 부피가 제일 큽니다. 근데 멘틀은 고체인데 움직여요. 그러니까 고체인데 움직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 고체잖아요. 근데 유리도 흐르거든요. 왜 유럽의 그 오래된 성당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래쪽이 위쪽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흘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체도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멘틀도 흘러요. 그러니까 멘틀이 흐르니까 그 멘틀 위에 있는 대륙들도 움직이죠. 그래서 5억 년 전의 대륙의 분포, 3억 년 전의 대륙의 분포, 오늘날의 대륙의 분포가 됐습니다. 대륙의 분포가 바뀌니까 거기에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도 달라지잖아요.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면 기후가 바뀝니다. 기후가 바뀌 기후는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거든요. 생존 조건이 달라지면 살 수 있는 생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5억 년의 생명 조건에 맞는 생물, 3억 년 전의 기후 조건에 맞는 생물, 오늘날의 기후 조건에 맞는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환경 조건에 따라, 기후 조건에 따라 다른 생명이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화가 일어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겸손하게 표현해서 대한민국 역사 최고의 과학권 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서 이 모양인데 겸손하지 않았으면 어땠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과학관 관장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지 제 동료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관장을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 2월 달에 나오자마자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습니까? 여러 가지 자격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자리를 비켜주니까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어떤 새로운 생명이 생기려면 꽉 차 있는 생태계에 새로 생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사라져 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종은 그닥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공룡을 좋아해요. 저 뒤 배경도 공룡이고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들어 공룡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되게 험한 놈들이거든요. 근데 공룡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그 빈자리에 생길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구의 역사를 지질시대로 표현하는데 지질시대가 바로 멸종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생물시대, 중간 생물시대, 새로운 생물시대예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다 중학교 간 거 아니었잖아요. 6년 했어, 수고했어, 졸업하고 반만 중학교 가자. 3년 했어, 수고했어, 졸업하고 반만 고등학교 가자 했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하면 무조건 고등학교까지 12년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귀찮게 6년, 3년, 3년 나눴을까요? 나이에 따라서 배워야 될 학습 내용과 학습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눈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있는 생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구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아직 고생대는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이제 고생대가 시작합니다. 고생대는 꽤 길어 보이지만요. 타임라인에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중생대는 더 짧고 신생대는 휙 하고 지나가고 말죠.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입니다. 생명의 나이가 38억 년이에요. 근데 38억 년 전부터 지구엔 생명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굳이 5억 4,100만 년을 왜 고생대의 시작점이라 할까? 지구에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구엔 처음으로 눈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라 얼굴에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도 바다에 많은 동물이 살고 있었는데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입을 벌리고 바다에 떠다녀요. 누군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재수없게 죽는 거였죠. 근데 눈이 갑자기 딱 생겼습니다. 그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누굴 쫓아가야 될지 누구와 도망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색깔과 모양도 다양해지고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그때가 딱 5억 4,100만 년 전이고 이때부터 우리는 고생대라고 합니다. 오르도비스기는 연체동물들이 극적으로 등장했을 때고요. 실루리아기는 절지동물의 절정기였고 대봉기는 어류가 발생하고 어류가 양서류가 돼서 육상으로 척추동물이 진출했을 때입니다. 석탄기는 나무가 처음 생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동물보다 나중에 생깁니다. 석탄기는 나무가 처음 생겼는데요. 이때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으니까 덩달아 높아지는 게 있잖아요. 바로 기온이죠. 기온이 엄청나게 더 뜨거워집니다. 10배나 높았으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전 지구가 열대 기후가 됩니다. 그 열대 기후니까 어떻게 매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나무의 입장에서는요, 천국입니다. 나무가 광합성 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온도, 이산화탄소, 물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삼박자를 갖췄거든요.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합니다. 근데 뿌리가 변변치 못했어요. 뿌리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을 흡수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그 연약한 뿌리가 땅을 헤집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펑펑 오니까 뿌리가 넓게 깊게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인데 산꼭대기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산등성을 휩쓸고 내려갑니다. 계곡에는 뿌리 뽑힌 나무가 가득하겠죠. 뿌리 뽑힌 나무는 죽습니다. 죽은 나무는 썩어야 돼요. 썩으려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명은 미생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처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 나무의 목질부 리근을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계속 쌓여서 열과 압력을 받는 과정에 썩지는 못하고 눌리면서 산소 성분 빠져나가고 수소 성분 빠져나가서 나중에 탄소 성분만 남아가지고 꽉 눌러서 만들어진 게 석탄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석탄은 다 석탄계, 페름계 석탄이고요. 충청도, 보령, 전라도, 화술의 석탄은 이 트라이아스기 아래쪽의 석탄이에요. 한 종이 멸종하면 다른 종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한 종이 멸종돼 한 종이 생기는 건데 가끔가다 단체로 멸종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고생대에만 세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멸종 때는요. 95%가 멸종했어요.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만 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100 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다 죽어서 멸종하고 5종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5종류가 잘 남은 게 아니라 거의 죽었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게 95%가 멸종한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 여러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 멘틀이 움직이면서 그 대륙도 같이 움직이다 다 합쳐졌어요. 초대륙 판기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판기아가 만들어진데 왜 생명들이 죽을까? 제가 이제 경기도 파주 법원이 용주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 7살 때 여수로 이사를 갔어요.
여수에 가가지고 제가 두 가지 문화 충격에 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많던 톰들은 어디 갔냐 했어요. 용주골에 살 때는요, 골목마다 그런 톰이 두 명씩 튀어났어요. 거기가 제가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흔히 말하는 양공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군들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유흥업소 여인들이 많이 가정을 이룬 거였죠. 그러니까 전 골프가 톰 그러면 톰이 두 명씩 나왔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친구들 중에 두 명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얼굴 까맣고 머리 곱슬거린 줄 알았죠. 여수에 가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 아무도 안 굶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톰네 엄마들이 괄시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자기 집에서 애들 점심 못 주는데 톰네 엄마가 다 골목 애들 불러다가 버터에 간장 밥해서 비벼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마웠죠. 근데 여수에 가니까 아무도 안 굶더라고요. 복식은 없어도 바다만 나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원래 바닷가가 그런 겁니다. 해안선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생명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륙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좋은 해안선이 줄어들었잖아요. 내려간 건데 주로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는 거예요.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이 늘어났습니다. 생명이 살기 어려운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산소 농도가 21%인데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는 한때 산소 농도가 30%에 달했습니다. 엄청나게 산소 농도 높은 거예요. 동물 살기 좋았죠. 이때는요, 잠자리들이요, 날개 폭이 1m 20이었어요. 지네는 길이가 5m였습니다. 왜? 동물들 살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는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지만 이미 다른 생명들이 그랬던 거죠. 근데 산소 농도가 20%까지 떨어집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30%의 높은 산소 농도에서 살던 생명체들은 20%살 수가 없는 거죠. 생명도 쭉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산이 터지는 거예요. 이 오렌지색 부분이요, 현무암 덩어리입니다. 제주도 가서 보면 시커먼 돌이 있잖아요. 화산암. 이 현무암 덩어리의 크기가 유럽만큼 커요. 두께가 얇은 것은 400m, 두꺼운 것은 3km입니다. 한라산 높이가 1950m예요. 그러니까 대충 평균 잡아서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만큼 크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을까요? 요 아래쪽에 살던 친구들은 저 시베리아에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만 슬금슬금 자기 동료들이 사라진 걸 알게 되죠. 일단 화산재가 나와서 햇빛을 가리고 광합성을 못하고 또 온도도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같은 게 막 나와요. 산성 물질이거든요. 산성 물질이 나오면서 계속 그렇게 산성비 내보고 토양도 산성화시키고 바다도 산성화시킵니다. 못 살아요. 거기다 또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기도 하잖아요.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산성화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95%가 멸종하고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됐어요. 하자마자 똑같은 양상으로 네 번째 대멸종이 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룡이 등장합니다. 근데 공룡도 결국 멸종하고 말잖아요. 6,600만 년 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룡 멸종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쓸만한 이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1988년 딱 정해졌어요. 공룡이 왜 멸종했냐? 지름 10km짜리 운석이 꽝 부딪혔거든요. 그 열퍼풍 나고 쓰나미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단 30분 만에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공룡들 싹 멸종해요. 그 다음에 지진 나고 지진의 여파로 아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운석이 부딪혀서 공룡이 끝장난 건 사실인데 그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화산입니다. 화산이 제일 무서워요. 인도의 데칸고원을 만드는 화산이 이따 터져요. 터지면서 공룡들이 확 멸종합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운석이 부딪혀서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화산이 터지고 멸종이 시작된 다음이나 공룡의 생물량은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터지기 전에 공룡이 10억 마리였다면 화산이 터져서 공룡의 멸종이 시작된다면 여전히 10억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멸종이야 그럴 수 있는데 멸종 맞습니다. 멸종이 마리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멸종은 마리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종의 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종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픈 생태계, 허약한 생태계, 비실비실한 생태계예요. 이때 운석이 꽝 붙이면서 끝장나고 말았던 거죠. 만약에 이때 화산이 터지고도 종의 다양성을 좀 더 유지하고 있었다면 운석이 끝장나지 않고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걔네 공룡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여섯 번째 대멸종기를 겪고 있습니다. 약 1950년부터 여섯 번째 대멸종기가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난 몇 퍼센트가 멸종될지 모르지만 시간은 대략 한 500년에서 10,000년 정도로 생각했어요. 제가 30년도 멸종을 연구했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이야. 근데 그때 10,000년은 좀 터무니없이 긴 것 같고 500년은 과학자들이 말이야 시민들 겁주려고 너 짧게 잡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쩌면 500년도 충분히 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섯 번째, 세 번째 대멸종도 5% 살아남았잖아요. 요번에도 우리 인류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의 최고 포식자가 누굽니까? 바로 누굽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바로 우리의 일이거든요. 자, 이건 지금 자연사를 잠깐 정리해 봅시다. 어떤 생명이 진화하려면 그 전에 멸종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멸종 없이는 진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멸종의 원인은 뭐예요? 기후 변화였던 거예요. 기후 변화는 멸종을 부르고 멸종은 진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장하기의 전까지 모든 멸종, 모든 기후 변화는 고마운 거였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후 변화는 진화의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멸종 기후 변화는 고마운 건데 지금의 문제가 뭐냐?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연사였고 자연스럽게 짧게 정리했고 이제 인류사를 보겠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함께 시작된 농사혁명이에요. 인구가 이때부터 5만에 400만 확 늘어나는데요. 그 사람들 인구가 늘어났을 때 농사가 발명되면서 사람을 다 먹여 살고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기교환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인구가 무려 80억 명이나 됩니다.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구 인구는 기껏해 10억 명에 불과했을 거예요. 산업혁명 덕분에 이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싸고 강력한 에너지를 마음껏 쓰게 되는 겁니다. 아유, 요즘 뭐 이관작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싸다 그래 그러는데요. 여수에서 서울까지 저로 제일 먼데 보면 여수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오면 한 6만 원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석탄과 석유가 없어 가마를 타고 온다고 해보세요. 6만 원에 올 수 있나? 석탄과 석유는 정말 싼 겁니다. 그 덕분에 세상에는 가난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산화탄소입니다. 아니, 산업혁명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난 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농사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날까요? 우리가 우리가 되게 헷갈린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되게 정말로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환경에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이겁니다.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다는 말 많이 해요. 근데 100% 거짓말이에요. 아마존이 없어도 우리는 숨 쉬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산소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데는 바다고요.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는 100만 년 이상 숨 쉴 산소가 이미 지구에 있어요. 또 아마존에서 만들어진 산소는 다 아마존이 다 씁니다. 아마존의 나무들도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반 쓰고요. 거기 있는 동물,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존이 없어도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진공 청소기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산화탄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숨 쉴 때마다 밖으로 나오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나온 이산화탄소를 다시 나무가 빨아들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문에 이산화탄소 점점 더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니까 그 숲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숲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문제가 아닌데 이산화탄소의 순환이 막혔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 기온을 보면요. 이 파란색으로 써 있는 15도는 산업혁명 전에 지구의 온도였어요. X축을 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보면 한 칸이 5천 년, 2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인데요. 5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15도나 높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더웠던 거죠.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간 세 번째 대멸종 때는 생명의 95%가 멸종했어요. 중생대, 신생대로 넘어가는 다섯 번째 대멸종에서는요.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은 싹 다 멸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섯 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어요.
인류가 처음 등장했던 시점은 700만 년 전입니다. 호모사피엔스 말고 뭐 사헬란트로포스, 차덴시스 이런 게 등장한 거죠.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웠어요.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더웠으니. 그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할 때도 지금보다 더웠어요. 한 20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계속 200만 년 동안 추웠습니다. 그 호모 에렉투스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불이 필요했죠. 추우니까. 이때 이들이 처음 사용한 불은 산불이었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산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그랬겠죠. 야, 저 산불 나서 위험해. 절대로 가지 마.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애들은 관심 없을 텐데 엄마가 가지 마. 그러니까 애들은 갔죠. 엄마 말 안 듣고 간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불타 죽었습니다. 원래 엄마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좋은 경험을 하고 살아온 애들이 있어요. 불의 뜨거운 그 에너지를 경험하고 또 익어져 있는 쥐, 뭐 토끼 뭐 이렇게 맛있단 말이에요. 아, 불 좋은 거구나 갖고 와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부터 인류는 급속히 발전합니다. 일단 시간과 공간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옛날에 추워서 살 수 없던 곳에 이사 갈 수 있게 됐어요. 불이 있으니까. 옛날에 해지면 자야 했는데 해진 다음에도 계속 주변에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어. 불 주변에 모여서. 그래서 지혜가 전수되는 거예요. 너 사냥할 때 떠드는 거 아니야? 그 빨간 거 한 부리 집어먹으면 안 되는 얘기 되는 거죠. 또 불 주변에 모이면요. 그만큼 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 생일 파티 할 때 멀쩡한 형광등 놔두고서 왜 그 조그만 케이크 위에다 촛불 켭니까? 촛불 시위할 때 멀쩡한 가로등 놔두고서 왜 그 연약한 촛불을 들어요? 불 주변에 모이면 우리가 한 패거리 갖고 동지 같거든요. 연대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구석기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불을 한번 꺼트리잖아요. 불을 꺼트리면 다음 산불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150만 년 전부터 50만 년 전까지 100만 년 동안 그랬습니다. 50만 년 전에야 마른 나무들이 부딪히면서 불 나는 걸 보고 아 이렇게 비벼서 불 피우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이 기술이 전체 지구에 퍼질 때 20만 년이 걸립니다. 30만 년 전에야 온 인류가 불을 피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불을 피우고 고기를 익혀 먹은 다음부터는 뇌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동물원의 침팬지는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씹어 먹습니다. 그래야 겨우 자기 체온을 유지시켜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1시간만 씹어 먹, 1시간도 안 씹어 먹잖아요. 그래도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뇌도 커졌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30만 년 전에 모든 인류가 불을 피우게 됐을 때 우리 호모사피스 딱 그때 등장합니다. 3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스나 우리나 똑같은 호모사피스예요. 뇌가 더 커지지 않았어요. 그 똑같은 호모사피스인데 딱 10,000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29만 년 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10,000년 전에 농사를 짓는데 사람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2만 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10,000년 동안 사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에는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원동력도 기후 변화인데 문명 발생의 원동력도 기후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숫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동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10,000년 전이나 지금 비교해 보면 육상에 있는 동물량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구성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10,000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고 0.1이 인간과 가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99.9였던 야생동물이 3으로 줄어들고 0.1밖에 안 되는 인간 가축이 97이 됐습니다. 97 가운데 32가 인간이고 65가 가축이에요. 32%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 한 종류예요. 65%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 몇 종류가 됩니까? 소, 염소, 양, 말, 돼지 5종류예요. 개, 고양이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거위, 닭, 오리에게 8종이에요. 알파카, 라마 10종 됐네요. 수십 종일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지구에 있는 척추 동물량은 그대로인데 종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생태계요? 아픈 생태계죠. 공룡이 멸종할 때는 비슷한 거예요. 그때 마지막 한 방은 뭐였어요? 운석에치기와 짐의 마지막 한 방은 이산화탄소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99.9에서 3으로 줄어드니까 인간 가축이 늘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구가 포용할 수 있는, 지구에 살 수 있는 동물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간과 가축이 늘어나니까 야생동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더 다양성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위험한 생태계가 된 겁니다. 제가 자연사 박물관에 있다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자연사 박물관 뭐 하는 데야? 그게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자연사 박물관은 자연산 생명체들 모아둔 데야 그랬어요. 사고서 병사가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연사 그러면 자연은 대개 저는 뭐 아름다운 걸 생각하는데요. 자연사는요, 정말 참혹한 겁니다. 자연사는 게 뭐냐면요, 잡아먹겨 죽는 거예요. 호랑이와 사자도요, 평상시에 자기랑 눈도 못 맞추던 놈들에게 잡아먹혀 죽는 겁니다. 저는 자연사 하고 싶지 않아요. 짧은 병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는 사실 이 자연사가 아니라 자연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자연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찰나란 선조의 문화들 배우고서 우쭐우쭐 하려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는요, 다 망한 나라입니다. 위대했던 로마 제국도 망했고요. 찬란한 한나라도 망했고 700년, 500년씩 계속됐던 신라, 고려, 조선 다 망한 나라예요. 역사책에는 망한 나라만 등장합니다. 왜? 저 나라는 왜 망했는지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할지를 따져보자는 거죠. 자연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 자연사 사람이 다 멸종한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쟤네들은 왜 멸종했을까를 배우자는 겁니다. 배워보자 보니까 거기서 딱 답이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최고 포식자는 아니더라도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도 반드시 멸종한다는 것이었어요. 고생대 바다에 가장 많았던 것은 삼엽충이었습니다. 삼엽충은 최고 포식자 아니었어요. 근데 바글바글 됐어요.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했던 거죠. 근데 삼엽충도 세 번째 대멸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중생대 바다에 가장 많았던 것은 암모나이트였어요. 가장 많았는데요. 최고 포식자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 대멸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생물량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 최고 포식자면서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80억 명이나 되잖아요. 지구 역사상 동시대에 이렇게 많은 킬로그램 제일 많았던 생명체가 없습니다. 어떤 공룡도 어떤 고래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장 무슨 소리야? 나무가 훨씬 많고 박테리아가 훨씬 많지. 나무 박테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지만 걔네가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수십만 종이잖아요. 최재천 교수가 그러는데 개미도 사람만큼 많다던데 맞아요. 개미도 사람만큼 많습니다. 킬로그램도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개미는요 최소한 1만 2천 종입니다. 우린 걔네들 다 개미라고 하지만 자기네끼리 모르는 사이란 말이에요. 인류는 정말로 성공한 생명이에요. 최고 포식자면서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생명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한계예요. 최고 포식자로도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으로도 절대로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 점선은 멸종의 누적 곡선입니다. 누적 곡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 속도면 누구 하나 나가면 또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뭐또뭐 아주 착한 안수 입사관이 딴 데 가버리셨네. 안타까워 싶으면서 딴 분 또 오시면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교회 장로님 안수자인데 다 50명이 한꺼번에 코로나 걸려버려요. 그럼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멸종 속도가 빨라지니까 누가 멸종된 다음에 채워지지도 않고 계속 멸종이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생태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어요. 촘촘한 그물이 있는데 그물과 하나가 끊어져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 그물은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느슨한 성긴 그물인데 이게 한 그물칼을 끊어져 버리잖아요. 다 새버리잖아요. 못 쓰게 되죠. 지금은 생태계가 그렇게 성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급속히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요. 육류 소비량이 거의 10년 단위에 36%씩 늘어갑니다. 목사님들 삼겹살 처음 먹은 날 기억하십니까? 삼겹살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전 기억하거든요. 1981년 8월 15일 점심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3 때였는데요. 그전까지 제가 먹었던 돼지고기는 다 물에 젖어 있었어요. 찌개나 국에 들어있었는데 그 당시 엄마가 로스구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삼겹살은 그 식당 메뉴가 아니었어요. 그 정육점에 있는 거였지. 로스구이라는 이름으로 고기를 얇게 점여서 구워줬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인간의 언어로 형이 없을 만큼 맛있더라고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우리 반 애들 다 먹어보고 한 1년 되니까 우리 학과 아이들이 우리 반 애들 다 먹어봤어요. 1981년인데 1981년에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설마 그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를 잘 알아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냐면 100만 원 벌 때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500만 원 번다고 밥을 5그릇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 바꾸면 결국 육류를 먹어야 돼요.
근데 전 세계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육류 소비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건 가축이 많아져야 돼요. 당연히 그 팔아야 되니까. 가축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구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는요,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말 때마다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50kg이에요. 돼지는 8, 닭은 6 정도입니다. 소고기 1kg를 만들 때 필요한 먹이가 25kg입니다. 돼지는 6, 닭은 3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소고기 1kg를 먹지 않으면 25, 50kg의 온실가스가 발생 안 할 수 있고 25kg의 먹이를 생산할 땅을 숲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농경지보다 목초지가 2배나 많은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단백질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 곳이 많아요. 돼지고기, 닭, 양식, 어류, 완두콩, 두부 거의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소로 가면 부담이 확 커져요. 우유, 치즈도 많은데 소고기는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요즘에 또 어떤 문화가 생긴 젊은 사람 중에 우리나라는 양고기를 먹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럽에 많이 갔다 오면서 유럽 파티 가면 맨날 양고기 주거든요. 갑자기 양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왜 파티할 때 양고기 합니까? 종교 때문이에요. 소고기 안 먹는 나라 있어. 돼지고기 안 먹는 나라 있는데 양고기 안 먹는 나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속 편하니까 양고기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양고기는 소보다도 더 많은 지구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만 해도 되게 지구에 도움이 많이 돼요. 적어도 내 돈 내고 소고기만 안 먹자. 그러니까 소고기 사주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내 돈 내고만 안 먹어도 꽤 지구엔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서 주일마다 같이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 거기서 요구만 소고기, 돼지, 빼도 양고기만 빼도 상당히 상당히 지구에는 덜 부담을 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는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그걸 이제 과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마블링이 좋은 소고기 있잖아요. 마블링이 좋은 소고기가 뭡니까? 생살에 지방이 막 박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생살에 지방이 박혀 있을 정도니 그 소의 심장, 혈관, 내장은 어떤 상태겠어요? 기름 범벅이죠. 소를 최대한 심장, 혈관 질환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소를 맛있다고 먹는 겁니다. 사실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먹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하더라도 지구에 좋고 뭐 하더라도 자기 입의 욕정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자는 게 뭐냐면 배양육으로 하자는 거예요. 배양육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세포를 키워서 소고기를 만들면 소를 심장혈관 질환자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소에게 먹이를 줄 땅을 생살 땅을 숲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기술인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10년 전에요. 배양육으로 햄버거 하나 만들려면 3억 원이 들었어요. 3억 원입니다. 먹은 사람 있더라고요. 디카프리오, 스필버그, 빌 게이츠 이런 사람 먹었습니다. 자기가 돈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산업이 필요하다고 키운 거였어요. 5년 전에는 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기업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외계사제들에게 막 보여줬던 거죠. 3년 전에는 5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싱가포르의 젊은이들랑 먹었어요. 작년엔요, 1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왜 우리 못 먹어봤을까요? 생산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례가 안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니까 몇 년만 지나면요, 3, 4천 원까지 떨어질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2040년에 육류시장의 60%일 거라 그러는데요.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2040년이면요, 육류시장의 95%는 차지할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이요 선언할 겁니다. 우린 지구를 사랑하는 기업이니까 앞으로는 배양육만 쓸 거야 하고요. 기후엔 도움이 되지만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축산업자들은요.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맥도날드 앞에서 1인 시위하겠죠. 이거 쓰지 말라고. 젊은 사람들 뭐 할까? 욕할까요? 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같으니라고 지글 생각해야지 나쁜 놈들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소똥, 돼지똥 평생 치워가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공급해 줬던 분이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나? 그래서 교회, 학교, 정부가 그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기후 문제를 극복한다는 게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도 그 배양육 회사에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교회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사람들에게 그 나눠주 그 사람들이 축산업자들 조합 축산조합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숫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봄과 가을이 사라진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 1981년부터 10년, 최근 10년 볼까요? 겨울이요, 15일 줄었습니다. 근데 봄은요, 3일 늘었어요. 여름은 14일 늘고요. 가을은 살짝 줄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봄과 가을이 줄어든다 느끼냐? 시작점이 달라서 그래요. 11월에 시작하던 겨울이 12월에 시작하고, 3월에 시작하던 봄은 2월에 시작하고, 6월에 시작하던 여름이 5월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9월도 한참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라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기온은 30년 단위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일제 강점기와 지금 비교해 보면요. 추운 겨울 22일 줄고요. 시원한 가을 4일 줄고 더운 여름 20일 늘고 따뜻한 봄 6일 늘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지 않으면 과학적 생각 때문에 숫자로 따지는 건데 숫자로 따져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옷장 사는 사람들은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대? 그럼 봄옷 조금 갖다 놔야겠네 한다면 말해요. 오히려 지금은 봄옷이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 요즘 우리가 에어컨을 정말 많이 떼잖아요. 80년대 안 뗐는데 우리가 요즘 에어컨을 왜 이렇게 많이 뗄까요? 예전에 교회 에어컨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다 있잖아요. 없으면 뭐 난리 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기력이 떨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상태가 해줘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80년대까지의 북반구 여름의 온도 분포 구선에 평균점을 쫙 내려보면 여기 있잖아요. 요즘 평균 여기 있어요. 지구가 더워졌어요. 그 80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극단적인 날이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팡팡 트는 이유는 노인들이 기력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정상태가 해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가 더워졌고 LG전자가 인버터 방식의 훌륭한 에어컨을 개발해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2019년에 라디오 나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인류가 등장한 이후에 가장 뜨거웠던 20년이 언제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가 있을 때부터 합니다. 1880년부터 전 세계가 기후 측정했을 때 이때부터 압니다 그랬어요. 대답하기 쉽지 않았어요. 가장 더웠던 20년요. 1998년 하고요. 1년 쉬었다가 2000부터 2018년까지 제일 더웠어요 했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2020년도 편하더라고요. 2020년 똑같은 질문 받았을 때는요. 너무 편했어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제일 더웠어요. 2021년에 또 물어보더라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더운 해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제일 더웠습니다. 제 늦둥이 둘째 딸이 2001년생이 있는데요. 오늘 오더라고.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점점 더워진 걸 느끼겠어 그러는데요. 걔는 태어날 때부터 더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젊은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기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85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기온을 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평균보다 시원하면 파란색, 더우면 빨간색으로 했어요. 50년대, 이거 됐어요. 50년대, 60년대 쫙 있잖아요. 쭉 넘어가 볼까요? 50년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붉은색으로 변해 나갑니다. 이걸 한꺼번에 보면 이런 시대인 거예요. 갑자기 빨갛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지구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2015년생이거든요. 얘네들 이런 인생을 썼어요. 25년부터 21년까지 7년을 살다가 학교에 갔어요. 그중에 3년은 마스크 쓰고 살았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가장 불쌍한 애들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7년을 살다가 학교에 간 애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요. 저 7년은 우리에게 보면 가장 뜨거운 7년이었지만 저 친구들의 입장에 보면요. 가장 시원한 7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올 여름은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여름이야 애들 이야기하면 부모님 뭐라면 네 남은 인생에서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바닷물의 평균 온도예요. 바닷물의 평균은 당연히 더워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랜 차 2022년이었어요. 올라올 때 달라붙어서 조금씩 올라옵니다. 근데 작년에는 좀 이상했어요. 처음으로 21도를 넘어서기도 했거니와 4월 달이 지난데도 평평해졌습니다. 4월 달 지나면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바닷물의 온도가. 왜 내려갈까? 우리 여름을 향해 가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북반구는 여름을 향해 가지만 남반구는 겨울을 향해 가잖아요. 북반구 바다는 작아요. 남반구 바다가 크고 북반구는 유라시아가 있어서
작은 북반구 바다는 여름을 향해 가는데 커다란 남반구 바다가 겨울을 향해 가니까 4월부터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작년에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이런 식이 됐습니다. 이게 2023년이에요. 아니 온도가 오르죠. 오르지만 예전에 작년 거보다 살짝 붙어서 올라야 되는데 점프를 해서 올라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두려우니까 2023년과 가장 비슷한 그래프가 어디까지 찾아봤더니 2015년이 계속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보니까 2015년 다음에는 2016년에는 2015년쯤 끝에 시작했지만 결국엔 다 온도가 많이 내려간 거예요. 아, 올해도 2023년에 예전에 좀 내려가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시작된 거 보니까 내려가지 않고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4월 24일 그래프인데요. 21.21도를 넘어섰습니다. 바다 온도가 가장 뜨거웠던 역사 가장 뜨거웠던 50일이 언제냐면 최근 50일이에요. 가장 뜨거웠던 바다를 우리 매일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1.5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업혁명 위에 1.5도를 막아야 된다 한단 말이에요. 그 1.5도가 언제 되는데 작년 2월 달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싸웠어요. 1.5도가 되는 시점은 2030년이야. 한 반 정도 됐어요. 야, 사람들 너무 겁주지 마. 무슨 2030년이야 그래. 2035년은 돼야 1.5도 넘어갈 거야. 너무 겁주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1.5도가 될 것 같았는데 작년에 이미 1.48도가 됐습니다. 거기다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가 1.52도예요. 이미 1.5도는 돼버린 거예요. 과학자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글로벌 워밍, 글로벌 보일링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지구 온난화, 지구 열대화하라고 했잖아요. 되게 웃긴 말이에요. 워밍에 온난화란 말이 어디 있어요? 온난 따뜻하고 존나 훈훈하고 보일링에 열대화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열대과 일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온난화 열대 아니잖아요. 좀 정확한 영어를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열화 비등화. 지구는 점점 가열돼 있고 점점 끓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기후 변화는 모든 것에 문제를 줍니다. 가장 큰 문제가 식량과 물이에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도가 42%입니다. 그리고 가축 사료까지 하면 25%밖에 안 돼요. 식량 자급도가 정말 낮은 나라예요. 강대국의 특징이 뭡니까? 다 농업 가국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북한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느 순간에 식량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게 올게 될 겁니다. 1.5대 충격력 공평하지 않습니다. 더워지는 나라 있고요. 추워지는 나라 있고 홍수는 나라 있고 가뭄 나는 나라 있어요. 같은 지역에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있고요. 같은 나라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지난 겨울에 가스가 갑자기 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21만 가구가 난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21만 가구가 난방을 하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면 30만 명이 난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겨울을 나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도요,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가스값이 몇 배나 올라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한두 배는 참지만 계속 그럴까요? 사회에 엄청나게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와 나라 사이는 어떻게 돼요? 식량 문제, 물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전쟁으로 풀려고 하겠죠. 1.5도, 2도가 돼서 더워서 죽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전쟁 때문에 죽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태평성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작년 2월 때 퇴임할 때 대한민국 공무원관들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저는 전쟁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어요.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래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우린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식량 문제, 물의 문제는 결국에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일입니다. 온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2도가 임계점이에요. 2도가 되면요, 온도는 쑥 올라가요. 2도가 되면 많은 만년설과 빙하가 다 녹아버려요. 많이 녹아서 반사돼 나가던 빛들이 그대로 숲과 바다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도에서 막자 그랬어요. 롤러코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세울 수가 없잖아요. 저절로 떨어지니까. 그 전에 세우자 그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1.5도에 못 세우면 2도에 금방 도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과학과 기술이 정말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도에서 못 세워 1.5도 넘어버렸잖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1.5도에 못 세우면 1.5도, 1.6도에서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기술은 다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이 끝부분만 볼게요.
그뿐 보면 만 년 동안에 4도가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습니다. 1도보다 4도가 훨씬 크죠. 근데 속도가 문제예요. 만 년에 4도 오른 속도를 시속 100km 한다면 100년에 1도 올라가면 시속 2,500km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 년에 4도가 올라가면 생태계도 적응을 하는데 지금은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온도예요. 생태계가 급속하게 더 빨리 무너질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워낙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온도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데 최근에 100년 동안의 이 경험은 그 어떤 호모사 앞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속도도 속도지, 규모도 규모의 속도가 너무나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연못이에요. 연못에 개구리밥이 자라고 있는데 매일 2배씩 자라고 있대요. 근데 25일 될 때 이만큼 됐대요. 이거 다 채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러니까 유년부 애들에게 물어보면요. 아, 이거 1년 반은 걸리겠네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린 그게 아닌 줄 알고 있잖아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이에요. 여전히 자리가 있는 것 같지만 다음날은 꽉 차버립니다. 우린 29일에 와 있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데요. 세상은 이렇게 산술급수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변곡점에 있는 거예요. 지난 5차례 대멸종은 다 기후 변화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6번째 대멸종도 기후 변화 때문에 와요. 근데 처음에 5개의 대멸종의 원인은 다 자연이었어요. 대륙이 합쳐든지 운석이 붙든지 화산이 터지는 거였어요. 생명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후 변화의 원인은 뭐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이제. 속수무책이 아니에요. 대륙이 합쳐지고 화산이 터지고 운석이 붙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활동으로 이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변하면 아주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기후 변화를 바꾸려 어떻게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전환인데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습니다. 뭐가 없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란 건 뭐냐면 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투자할 생각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우린 돈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쓰고 있지만 않을 뿐입니다. 우린 미국 욕 되게 많이 해요. 미국이 말이야 자기네가 에너지 다 쓰면서 기후변화에 눈 감고 있다는데요. 정말로 오해예요. 미국은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무슨 소리야. 트럼프가 기후협약에서 탈퇴도 선언했잖아. 탈퇴 선언했는데요. 미국이요. 탈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려면 3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선언하고 3년이 되지 않아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에는요, 이 까만 게 석탄이요. 석탄 화력 발전보다 점점 줄고 풍력과 태양광이 더 많아졌어요. 에너지 전환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최고인 사회예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태양광과 풍력을 바꾸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석탄, 가스, 원자력 되게 비싸요. 왜냐면 원자력은 옛날 싼 에너지였는데 35년 동안 기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비싼 게 됐어요. 근데 태양광과 풍력은 그 사이에 기술을 개발해서 엄청나게 싼 에너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태양광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풍력 엄청 많이 만들지만 원자력은 거의 만들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답은 있습니다. 개인이 뭐 할 수 있냐? 해볼 소용없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텀블러 쓴다고요? 이 텀블러 맨날 써보세요. 텀블러 기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허벅지가 등허리 가려운데 허벅지 긁는 거 똑같은 거예요. 텀블러 써야죠. 텀블러 왜 씁니까? 이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텀블러 쓰려면요 최소한 수백 번 써야 되는 거예요. 텀블러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마누라 놔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구에 텀블러가 너무 많아요. 플라스틱을 점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텀블러 만들지 말고 있는 텀블러 갖고 와서 뭔가 해결해야죠. 정책으로 해결됩니다. 정책을 해결되는데 뭐예요? 돈 만들어 세금을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현대자동차 얼마나 힘듭니까? 현대자동차, SK, 삼성 다 미국에도 공장 짓게 생겼어요. 이거 덕분에 미국의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감축 예측량도 2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성도들에게 정치 그 더러운 거야. 너 발담 그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정치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정치하지 어문 놈들이 하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전문성 쌓아서 정치를 해가지고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뽑아서 세금을 투자하면 돼요. 그 기술에다가. 우리 자꾸 지구를 살리다 그러는데요. 지구는 살리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잘 있습니다. 지구는 망한 적이 없어요. 지구는 그대로 있어. 5차례 대멸종 될 때도 지구는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누가 문제냐? 우리 인류가 문제입니다. 우리 걱정할 때지 지구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저는 신앙인들이
이 지구에는 이렇게 온갖 종류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에서는 또 과학을 생각해야지 할 때 우리가 맨날 천동설, 지동설, 창조론, 진화론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서울신학대학의 김영식 교수님 막 자르니 많이 뭐 그러고 있잖아요. 21세기에 지금 무슨 낭비입니까?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굶주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논의해야 될 때 이게 창조니 진화니 가지고서 그 에너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냥 누구같이 이념적인 것도 아니고 유엔이 정한 17개의 목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챙겨봐야지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딱 그러니까 갑자기 좀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아, 이제 과학책 봐야겠어요. 하면서 무슨 책 보냐면요. 그 뭐 그죠.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다음에 리차드 도키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보십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되게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과학을 공부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책을 잘 읽으셔. 독서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시잖아요. 독서력이 뛰어나니까 과학의 고전들을 먼저 잡으십니다. 근데 읽다가 어떻게 돼요? 아, 그걸 좀 읽어보다가 역시 나는 그 과학은 아닌가 봐요 하고 딱 그만두신단 말이에요. 그, 그 과학의 부분에서는 약간 겸손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관심을 가졌지 않았던 과학책을 보시려면 청소년 과학책부터 다시 보는 게 시작점입니다. 아주 금방 쫓아가실 거예요. 왜 칸트도 읽어내시고 그 뭐 어려운 책도 다 읽으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단순 지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후에 관해서도 저렇게 뭐 어려운 책보다는 파란 하늘, 빨간 지구 막 이런 책부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더 편하게 나가면 중고생을 위한 책들도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다. 좀 더 편하게 읽으려면 그 세 사람이 생화학자 천문학자 이명현, 근데 도서평론가 이권우가 세 과학자들하고 여기는 어떻게 정재승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뇌과학자 정재승과 함께 살아보니 진화. 그 다음에 진화학자 장대익과 함께 살아보니 진화. 또 물리학자 김사복 있잖아요. 그 테라 그 따시는 분. 그 사람과 살아보니 시간이란 대담집을 냈습니다. 2시간이면 다 봐요. 아, 그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과학 지식을 막 쌓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과학 지식 어떻게 쌓아요? 과학이 엄청 많은 것들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과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접근하는 게 신앙과 과학이 만나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구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지금 네. 살고 있는 생명을 못 살고 이제 그 아주 높은 온도에서 있는 생명들이 등장하려고 하겠죠. 일단 그 전에 있는 생명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많이 사라져야 빈 생태계 빈자리가 있어야 다른 생명이 등장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게 슬픕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절대로 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6번째 대멸종을 지금 역사를 배운 것 치면 통과하지 못할 거란 겁니다. 근데 그럴 거냐? 저는 그 약간 그 기술 약관주의인데요. 우리는 충분히 과학과 기술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살진 않겠지만 꽤 오래 살 거다. 예, 관장님께서 아까 그 지금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도 굉장히 그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다만 그것에 투자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런 네.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좀 예를 좀 그러니까 지금 대체 에너지 뭐 태양광이랄지 수력 풍력 뭐 이런 기술이 있고 그게 뭐 이렇게 가격도 싸지고 뭐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그 그러니까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거창해 보면 탄소 포집 기술도 있어요. 그 뭐냐면 이미 나가 있는 탄소를 다 모아가지고 땅 깊은 곳이나 바다 깊은 곳에 묻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는 에너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 쓰게 하고 건물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전체 쓰는 에너지 3분의 1을 쓰고 있는데 건물 건축 방식대에서도
에너지 소모 없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하수, 은행 각각의 분야에 있는데요. 그게 플랜 위드 드로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 100가지 이상의 기술들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가질 거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제 힘 있는 뭐 권력자라든지 힘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 권력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 그 이 조금 삶의 질을 좀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우리는 사실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예, 정책자들, 그 정치는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뽑으면 되는데 그들을 안 세웠던 거죠. 되게 별만 뽑으니까. 안타까운 게 이건 사실은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뽑을 때 윤석열이 심판해야지 막 이런 식인 거지. 예, 거기에서 어떤 기후 문제 뭐 이래서 그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녹색정의당에서 그 영입 인재 1번이 기후 전문가였어요. 조철호 박사였는데 조철호 박사 기후 전문가들을 영입 인재 해놓고선 비례 8번에 배치했어요. 아니 녹색정의당이 마무리 돼야지 한 명, 두 명 되는 거였잖아요. 한 명도 안 됐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녹색정의당 자체도 이름 녹색정의당이지만 여기에서 자기 기후 전문가들을 국회에 보낼 생각은 사실 없었던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그냥 자기네의 알리바이를 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녹색정의당 분 계시면 되게 죄송한데, 예, 그건 사실인 거예요. 어느 예. 정당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게 기후 문제가 자기가 당선되고 안 되고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인 아니, 거죠. 아니 시민들이 성도들이 거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치 너네들 나쁜 놈들이야 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당선이 가장 큰 목적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게 나쁜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옛날 봉건 사회에 막 선생님, 김대중 선생님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분권을 안 뽑고 그냥 우리 팬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신분권을 뽑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나가시고 성도들 막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 강사님 말씀대로 인류가 지금 기후 변화를 겪고 또 그 기후 변화를 통해서 멸종 위기를 또 맞게 되고 예, 또 그 멸종하면서 또 이제 또 일부는 또 진화를 하고 또 진화하면서 잘 이제 살다가 또 결국은 또 기후 변화가 오게 되고 그 기후 변화를 통해서 또 다시 멸종이 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이것이 이제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클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데 지금 이제 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투입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걸 좀 이렇게 늦추거나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계시고 이게 근데 사람들은 특히 예, 자본가들은 계속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욕심에 정말로 성실하기 때문에 계속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지 계속 돈을 벌잖아요. 예, 자본가들은 제일 빨리 변해요. 재밌는 게 예, 자본가들이 새로운 환경 규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 자본가들이 무조건 막습니다. 환경 그렇죠. 규제 못 만들게. 예, 근데 규제가 생기잖아요. 제일 먼저 적응해요. 왜? 음,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우리는 자본가들의 그 성실함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